아이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로 하여금 신의 존재에 대한 단서로 이끌었던 그러한 현대 물리학의 한 이론을 살펴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간단한 유인물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참고를 하려고 자료 하나 준비했고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저를 종교의 세계, 최초에는 제가 불교로 종교에 입문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불교의 세계로 이끌었던 학문은 바로 양자물리학입니다. 양자물리학 그러면은 흔히 그거 굉장히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양자물리학의 대가들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만 어렵고 이해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양자물리학의 거의 원조,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보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양자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이론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또 양자물리학의 또 다른 그 양대 산맥이죠. 파인만은 양자 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죠.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분은 끝까지 양자 역학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양자 역학의 반기를 들었었는데 이분은 양자역학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가 똑바로 말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러한 어렵다라고 하는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해석을 들었습니다. 바로 물리학 교수셨다가 불교에 심취하셔서 또 정식으로 불교학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경상남도 함양에서 약천사라고 하는 스님이 안 계신 절을 운영하고 계시는 물리학자 김성구 교수님이십니다. 김성구 교수님은 최근에 아인슈타인의 그 우주적 종교와 불교라고 하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지난달에 그 김성구 교수님이 계신 약천사에서 3박 4일 동안 김성구 교수님과 함께 최신 저서이신 아인슈타인의 현대적 종교와 물리학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주신 경계너머 아하의 농명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때 김성우 교수님께서 양자물리학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자물리학은 그냥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관측한 결과다. 그것을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러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옆 마을에 가서 머리가 2개 달린 뱀을 보고 와서 야 내가 옆 마을에 갔더니 머리가 2개 달린 뱀을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거 참 어렵다, 그거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반응은 그거 참 희한하다, 그거 참 이상하다인 거지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어려운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양자물리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냥 관측한 결과입니다. 관측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그거 참 어렵군, 이해가 안 가는군 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상한 현상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냥 이상한 행동일 뿐이지 그걸 어렵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참신하고 굉장히 좋은 설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자물리학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양자물리학이 이렇게 이상한 놈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물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즉 슬릿이라고 하는 구멍을 2개를 뚫어놓고 거기로 빛을 쏘아 보낸 겁니다.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빛의 흔적들이 남아야 되겠죠. 모래 알갱이를 실제로 구멍으로 쏘아 보내면은
구멍에 가까운 부분에 수북히 쌓일 것이고 뭐 옆에 뭐 흘러내려서 아니면 알갱이가 튕겨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쌓이게 되겠죠. 구멍을 두 개를 뚫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개의 무더기가 생기면서 결국은 하나의 큰 무더기가 돼서 이런 모양의 그 그림이 생겨야 되는데, 빛을 쏘아 보내니까 이게 마치 파동처럼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긴 겁니다. 밝은 부분이 있고 흐린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고 흐린 부분이 있고, 이것은 파동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은 파동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면은 그 파동을 전달할 매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파동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수면파죠.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지면은 동심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파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돌을 두 개를 떨어뜨리면은 그 파동들이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켜서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무늬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 효과입니다. 파동이 골과 골이 만나면은 더 깊은 골이 생기고요. 또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더 높은 마루가 생기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반복하면서 그런 간섭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수면파는 물이라고 하는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대표적인 파동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는 공기가 진동해서 우리 귀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없으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그래서 말을 해도 말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매질한테 에테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매질을 찾으려고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 결국은 매질을 찾지는 못하고 뜻밖의 결과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빛은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왜 이상하냐 하면 우리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유현진이 시속 150km로 야구공을 던지면 차 바깥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그 야구공이 시속 250km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100km로 가는 차에서 또 거기다 플러스 150km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빛은 그 바깥에서 보는 사람한테서도 항상 똑같이 시속 30만 킬로로, 초속이죠. 초속 30만 킬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유현진 선수가 시속 100km로 가는 차에서 그 차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또 시속 150km의 강속구로 공을 던지면 그걸 차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시속 100km로 가는 차에서 반대 방향으로 150km로 던졌기 때문에 이 공이 시속 50km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빛은 이 경우에도 똑같이 시속 30만 킬로, 초속이죠. 네, 오늘 되게 헷갈리네요. 초속 30만 킬로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에테르를 찾으려고 다양한 실험을 하던 과학자들이 관측해낸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현상인데 바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설명한다기보다 이 현상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오늘은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테르를 찾지 못했다. 매질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다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즉 광전 효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빛을 쏘았더니 그 빛을 막고 전자라고 하는 놈이 튀어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줄 아는데,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사실 파동은 실제로 입자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파도는 에너지만 전달되는 겁니다. 즉 우리 야구장 같은 데서 혹시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파도 타기 하면은 사람들이 쭉 파도가 밀려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으면은 멀리서 보면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파도가 딱 그런 원리입니다. 물 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가 파도 타기 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을 뿐인 거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우리한테로 오는 게 아니라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옆으로 전달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만 전달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 이것이 뭐 빛을 맞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빛을 맞고 전자가 튀어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곧 광자가 입자라고 하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헷갈리게 된 겁니다. 간섭 효과를 보면은 이게 분명히 파동인데 전자가 빛을 맞고 튀어나오네? 광전 효과? 이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태양광 전지판도 만들고 테레비도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와, 이거 정말 희한하다. 그럼 얘는 도대체 입자야, 파동이야? 이거를 실험해 보려고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일단은 그냥 두면은 파동처럼 움직이니까, 파동처럼 움직인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두 개의 슬롯 중에서 얘가 어느 슬롯을 통해서 빠져나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죠.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슬롯을 동시에 지나간다고 해야 파동의 효과가 나는 거죠. 파도는 당연히 동시에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물결은. 근데 입자라면은 입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구멍에다가 관측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빛을 하나씩 쏘아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오른쪽에 있는 구멍으로 가는지 왼쪽에 있는 구멍으로 가는지를 관측해가지고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그런 장치를 달아놨어요. 그렇게 보냈더니 놀랍게도 얘가 모래알갱이를 쏘아보냈을 때와 같은 궤적을 만들면서 전 입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관측을 하지 않고 관측기구를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씩 쏘아보냈더니 또 이번에는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입자인지 파동인지 봐야지 이렇게 보면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안 보고 있으면 파동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빛의 이중성입니다. 이 빛의 이중성은 관측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우겨도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 양자물리학자들은 물리학계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현상과 그 현상으로 만들어진 이론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6가지 정도로 자기들이 관측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진 이론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고 헷갈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은 파동 함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은 또 빔뿐만 아니라 모든 소립자들은 단지 확률로서 파동 함수로서만 존재를 하다가 관찰자가 관찰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입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이론을, 즉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 단지 그 확률 함수로서만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입자가
이 공간상의 어딘가에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측정을 하는 순간 그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즉 입자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어딘가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비로소 측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해석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입자가 공간상에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나아가서 입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 달을 쳐다보기 전에는 달은 단지 파동 함수로서만 가능성, 확률로서만 존재하다가 우리가 쫙 쳐다볼 때 그때 비로소 달이 딱 나타나는 거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주사위가 이제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의 관측 결과, 또 그들이 정리한 주장에 의하면 측정 전에는 입자가 공간상의 어느 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단지 확률만으로 말할 수 있고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확률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측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이 파동 함수가 붕괴되면서 그때 비로소 입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재미있고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났습니다. 매트릭스 총 3편까지 있는데 2편, 3편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1편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편에서 주인공 네오가 마침내 매트릭스의 실상을 꿰뚫게 되죠. 그 실상은 사실은 0과 1로 이루어진 세상인 겁니다. 저는 우리 세상이 바로 이 우주의 실상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단지 이 세상은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0과 1로 짜여져 있는 것처럼 그 0과 1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CPU를 통하고 여러 가지 주변 장치를 통해서 마침내 모니터로 우리에게 어떠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실제로는 0과 1로 짜여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들이 CPU를 통하고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감각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모니터로 보여지는 것일 뿐 그것은 사실은 0과 1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단지 파동 함수로 짜여져 있는 것일 뿐 그것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관찰될 때 비로소 이렇게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컴퓨터 속 프로그램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파동 함수로 이루어 놓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바로 아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은 왜 이러한 파동 함수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즐기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컴퓨터 게임을 왜 만듭니까? 재밌게 놀려고 만드는 거죠. 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생겼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주장이나 이 세상이 고통이다.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라고 하는 불교의 주장과 이 세상이 게임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서로 근거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세상이 즐기기 위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과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재미를 위한 행동들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놀이가 그들의 주 활동이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언제나 즐거워. 유명한 뽀로로 노래 가사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은 MMORPG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MORPG라고 하는 것은 Massive Multi-User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의 약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동함수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된 게임 속 캐릭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노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면서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잘 노는 사람들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야구가 뭡니까? 노는 겁니다. 공놀이. 공놀이를 아주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예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다 노는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의 선호도 1위 직업 연예인. 연예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활동은 다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 스스로 노는 그런 활동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적은 시간을 실제로 먹고 자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노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친구를 사귀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고 대화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노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대부분 노는 겁니다. 자, 양자 물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실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확률, 파동 함수로서만 존재하다가 그것들이 우리의 오감을 만났을 때 비로소 존재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0과 1로 만들어져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똑같다. 즉, 이 세상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놀기 위해서이다. 즐겁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대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일단 첫째는 이 프로그램의 용도에 맞게 이 프로그램이 짜여진 각본에 맞게 이 프로그램이 이 컴퓨터 게임이 어떤 것을 했을 때에 포인트를 쌓아주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힌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컴퓨터 게임에서 파동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이 컴퓨터 게임에서 우리가 따야 될 포인트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은 우리의 감각을 이용하는 게임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비로소 이 게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오감을 최대로 이용을 해야 되고요. 이 오감을 이용해서 최대한 감동하는 것이 이 게임의 포인트입니다. 즉 오감이라고 하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니, 비, 설, 신인데요. 일단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럼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냄새를 맡고 맛있는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좋은 몸의 감촉을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우리 마음이 감동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쾌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쾌감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우리가 가장 큰 쾌감을 느낄 때는 감동적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오감을 동하게 해서 감동이죠. 오감이 동해서 결국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것. 그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느끼는 것인가가 이 게임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 생명 유지에 너무 신경을 쓰게 돼서 이 감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포인트를 못 따게 되는 거죠. 이 게임에는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은 게임을 잘 안 해봐서 그 옛날 게임밖에 모르는데 스타크래프트를 보면은 그 일단 자원을 채취해야죠. 자원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병력을 생산하고 무기를 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결국 상대방을 무찌르는 것이 이 게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목적 한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있는 건데 첫 번째 자원을 채취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나의 세력을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 전투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물론 생존입니다. 살아 있어야죠. 살아 있어야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과제가 결코 쉬운 과제는 사실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이것을 무조건 그냥 고통이라고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더 살기 좋은 곳에 있었는데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결코 살아있는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미션이 결코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이유는 감동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최종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전 단계 미션일 뿐인데 여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긁어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감동을 멀리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 현대 세계를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문제의식인 겁니다.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어려움에 빠뜨릴 정도로 자기 혼자 자원을 독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5가지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자원을 많이 모아서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혀의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감동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가장 큰 감동입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전오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5가지의 감각, 5가지의 식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 마음, 6번째 감각, 육감을 감동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눌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느낍니까? 생존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인 감동을 얻는 것에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게임의 궁극적인 포인트를 따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게임이 종료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딴 포인트에 따라서 분명히 어떤 상벌이 정해질지 안 정해질지 그건 알 수 없죠. 부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코멘트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유명한 14무기라고 하셔서 부처님은 이 게임 종료 후에 세계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고 철저하게 노코멘트, 그걸 유명한 부처님의 14무기라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난 후에 뭐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당장 이 게임이 재미없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이 우주의 실상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게임의 목적과
게임이 설계되어 있는 구조를 안다면 더 게임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디교를 통해서 신을 찾고 하느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이곳에서의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어떤 것이 이 게임의 진정한 룰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하느님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